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에서 웃으며 대출해주고 부동산만 사면 떼돈을 벌 수 있고 주식은 매일 오르기만 하는 그런 세상 말이죠.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도쿄 항공부지 하나만으로도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다고 농담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었고 전 세계가 일본의 경제력에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같은 시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고 그 충격파는 무려 30년이 넘도록 일본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를 지배할 뻔했던 경제 대국이 어떻게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989년 연말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마지막 거래가 끝났을 때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8개가 일본 기업이었죠. 미쓰비시 부동산이 뉴욕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매입했고 소니는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소득 수준은 미국인들보다도 12% 높았어요. 할리우드 영화에서조차 미래는 일본어로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한 해 동안 37%나 폭락했고 시장에서 증발한 돈만 2조 2천억 내에 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침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현재 일본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거품 경제 시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젊은 일본인들은 부모 세대가 경험한 풍요로움을 꿈조차 꿀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공장들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수많은 인력을 전쟁으로 잃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고 경제는 말 그대로 바닥을 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섰죠. 냉전 체제에서 일본을 확실한 동맹국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미군정은 먼저 소수 가문이 경제를 독점하던 재벌 시스템을 해체했습니다.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무엇보다 일본을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쳤어요.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미군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적극 지원했죠. 전쟁의 비극이 역설적으로 일본 경제 부흥의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953년부터 1957년 사이에 일본의 제조업 수출은 무려 118%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미국은 53%, 영국은 3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였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이 수출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가 섬유 제품이었고 주요 수출 대상도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은 여전히 싸구려의 대명사였고 품질은 형편없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1959년 통상산업성은 일본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부가 가치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고품질 제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일본의 진짜 제조업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들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기술과 설비를 도입했거든요. 독일과 미국의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1905년이 되자 일본은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달성했고 1970년에는 수출이 5년 전에 비해 385%나 증가하면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GDP는 같은 기간 5.2배나 성장해서 중국과 프랑스, 영국, 서독을 모두 추월했어요. 일본 경제는 거의 15년 동안 연평균 5.3%의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당시 어떤 선진국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죠. 일본 국민들은 매년 삶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폭발적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제품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날개 돋친 듯 팔렸거든요. 토요타와 닛산의 자동차,
소니와 파나소닉의 전자제품, 캐논의 카메라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본 제품이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덕분에 일본 국민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78년 루이비통이 도쿄 긴자에 첫 매장을 열었는데 금세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매장 중 하나가 되었어요. 1979년에는 에르메스가, 1980년대에는 프라다와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명품을 소비하는 민족이 되었고 해외여행도 폭증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이 꿈같은 일이었는데 1980년대에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유럽과 미국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성공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달러 가치가 거의 50%나 상승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은 일본 제품과의 경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렸어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비 좋고 고장 적은 일본 차에 밀려 디트로이트의 빅3리는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잃어갔죠. 미국 정치권에서는 일본을 향한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1985년 미국과 서독, 프랑스, 영국, 일본이 모여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는 일본 경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가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환율 조정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경제를 겨냥한 압박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대폭 올려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었어요. 동맹국들의 강력한 압박에 일본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었죠. 미국의 군사적 보호하에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3년 만에 엔화 가치가 1달러당 238엔에서 127엔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엔고로 인해 일본 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수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 경제 전체가 침체 국면에 빠졌어요. 수출에 의존하던 일본 경제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갑자기 해외에서 일본 제품이 2배 가까이 비싸졌으니까요. 제조업체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치솟았어요. 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리를 당시 세계 최저 수준인 2.5%까지 내렸고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해서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이미 부유했던 일본 경제가 하루아침에 과열 상태가 되었거든요.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주식과 부동산이었어요. 시민들과 기업들이 앞다투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싼 이자로 빌린 돈이 투기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 동안 일본 전체 부동산 가치가 4배나 올랐습니다. 일본의 세제도 이런 투기를 부추겼는데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고 부자들은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이 완벽한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은 사람들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오직 땅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건물이나 임대료 수익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땅만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심지어 산속에 쓸모없는 땅도 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일본의 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온 나라를 지배했어요. 은행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마구 늘렸습니다. 은행들도 완전히 통제를 잃었습니다. 정부가 무제한 대출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신용도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값이 계속 오르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골프장 회원권조차 담보로 받아들였을 정도였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니케이 지수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4년 동안 무려 3배나 올랐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면서 일반 시민들까지 주식 부호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당시 도쿄의 땅값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작은 건물 하나가 미국 중소도시 전체보다 비쌌어요. 일본 전체 부동산 가치가 미국 전체 부동산의 4배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일본 은행은 시장 과열을 우려했지만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침체될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5월이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제적 압력이 커지면서 마침내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금리를 2.5%에서 3.25%로 올렸고 결국 1990년 8월에는 6%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금리가 거의 2.5배나 오른 거예요. 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설상가상으로 재무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서 땅을 살 수 없게 되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4배 오른 땅값이 불과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 말까지 니케이 지수는 약 1조 달러의 가치를 잃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3조 달러가 더 증발했습니다. 일본 경제에서 총 4조 달러가 사라진 거예요. 이는 당시 일본 GDP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에 드디어 해가 진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거품이 꺼진 후 일본이 보인 대응이야말로 지금까지도 일본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거든요. 1990년 경제위기 이후 일본이 보인 대응은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까지도 일본을 괴롭히는 고질적 문제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부터는 지난 30년간 일본 경제를 짓눌러온 5가지 핵심 실패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문제는 1990년대 초 거품 붕괴 직후 일어난 은행 위기 대응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폭락으로 은행들은 엄청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어요.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거죠. 정상적이라면 이런 은행들 상당수가 문을 닫고 대출금도 탕감 처리가 되어야 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부실 채권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대신 은행들이 그냥 버티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바로 좀비 은행들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파산 상태이면서도 정부의 묵인하에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금융기관들 말이죠. 거의 10년 동안 이런 좀비 은행들은 수익성 없는 기업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면서 구조조정을 회피했습니다. 경제 전체가 비효율성과 지연의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망해야 할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으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설 자리를 막았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젊은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정부의 대응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위기가 1990년대 초에 터졌는데 공적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안정시킨 건 무려 1909년이 되어서였어요. 거의 10년을 허송세월한 셈입니다. 그때까지 부실 채권 규모는 GDP의 거의 11%에 달하는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구제금융 이후에도 은행들은 망해가는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자본 재배치를 막았어요. 좀비 기업들이 계속 자원을 독점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은행들 대부분이 부실 위기에 시달리면서 혁신과 경제 회복은 심각하게 억제되었습니다. 은행 부문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한 결과 위기는 수년간 지속되었고 2002년이 되어서도 부실 채권이 여전히 4,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진정한 회복의 발목을 잡았어요. 은행 정책의 실패 못지않게 재정 정책도 큰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만 나왔어요. 1992년부터 1997년 사이 일본이 재정 자극에 쓴 돈은 GDP의 4.7%에 불과했습니다. 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출 증가의 대부분이 다른 곳에 세금 인상이나 예산 삭감으로 상쇄되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어요. 이 조치로 소비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출이 급감했고 경제는 다시 불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어요. 1990년대 일본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3%에 그쳤는데 이는 거품 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공공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투자의 초점이 농촌 인프라에 맞춰졌는데
이 중 상당수가 실제 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다리와 공항, 도로들이 전국 곳곳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장기적 회복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작 경제활동의 핵심인 도시 지역에는 최소한의 투자만 이뤄졌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출이었는데 제대로 된 목표 설정 없이 진행되다 보니 자원만 낭비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1995년까지 일본은행은 금리를 0% 수준까지 내려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나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거의 0%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계속되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소비자 물가가 하락했어요. 물가가 내릴 거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미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침내 2001년에 양적 완화를 도입했을 때는 이미 경제가 10년 넘게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던 거예요. 통화정책의 참담한 실패 외에도 일본 경제 침체의 중심에는 시대착오적인 기업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라 불리는 은행과 기업, 규제기관 간의 끈끈한 유착 관계가 실패한 기업들을 혁신하거나 퇴출시키는 대신 싼 대출로 연명시켰습니다.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도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특혜 자본주의는 경쟁을 억압하고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렸어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생산성 성장률은 연평균 1.1%에 불과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2~3%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느리고 구태의연하며 변화를 거부해서 경제에 오히려 짐이 되었어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 시스템 때문에 혁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던 제조업과 기술 산업조차도 변화에 느리게 반응했습니다. 일본은 혁신을 거부하고 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막음으로써 과거에 매몰된 기업 문화를 만들어냈고 현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일본의 기업 문화는 혁신과 생산성보다는 거칠애와 긴 근무 시간,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퇴행적인 문화 중 하나로 악명이 높습니다. 실제 성과보다는 회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일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의 위치와 지난 수십 년간 관행대로 하는 것뿐이죠. 이런 문화적 정체는 5번째 문제인 이민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동질적 문화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어떤 형태의 이민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해요. 문화적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외국인 유입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단순 노동자나 난민에 대해서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유치한 반면 일본은 국경을 더욱 굳게 닫았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1995년 이후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12% 이상 줄어들었어요. 2024년 현재 인구의 29% 이상이 65세를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과 의료비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이를 감당해야 할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민 부족은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일본의 경제 잠재력을 제약했으며 경직된 노동시장과 제한된 이동성과 결합되어 젊은 근로자들이 수요 높은 분야로 이동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경제는 정체되고 절실히 필요한 활력과 신선한 인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사회 전체가 내향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근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이나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구상 대부분 지역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고 이민 대신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일본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졌어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근본적 개혁보다는 임시 방편적 대책만 내놓고 있어요.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이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의 이야기는 전 세계 거품 경제에 대한 경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같은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해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본의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 주식의 시장 가치는 사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혁신은 제한적이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뻔했던 나라가 이제는 쇠퇴하는 선진국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상에는 일본만큼 경제적 어려움과 정책 실수가 복합적으로 얽힌 선진국은 없을 겁니다. 1989년까지 수십 년간의 놀라운 성장 이후 정부의 실수로 인해 수십 년간의 침체와 경제적 정글이 이어졌거든요. 그들은 낮은 금리와 기준 없는 공격적 대출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쉬운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거품은 결국 터지게 마련이고 그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오래갔습니다. 그들은 생산성 없는 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믿었어요. 부동산세는 낮게 유지하면서 다른 세금은 올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를 유지하면서 정작 생산적 투자는 외면했어요. 그들은 정부가 시장보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야심찬 기업가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는커녕 사업 실패와 일본 국민들의 고통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거부했던 거죠. 그 대신 일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 기득권층을 지원하는 데 급급했어요.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 질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30년이 넘도록 같은 정책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빚은 공짜가 아니고 토지는 진짜 투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만능이 아니고 혁신이야말로 성장의 토대예요. 모든 사업은 언젠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경제 순환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부했고 그 대가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깨어나야 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느껴봐야 합니다. 하지만 30년간 굳어진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